네, 오늘 회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비핵화를 향한 남북 외교전이 갈수록 숨가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집중 토론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표를 정하고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발언까지 확인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번 회담의 표를 확정했습니다. 표는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서 세계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표에 담았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표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도 열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냉전이냐 탈냉전이냐 이 구분할 때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했죠. 그렇다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동구 공산권의 붕괴 또 그리고 구소련 해체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는 탈냉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는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 냉전의 잔재를 나름대로 없애기 위해 가지고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또 그리고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을 했지만도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대립과 대결의 남북 정상에서 냉전이 지속되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평화 새로운 시작, 이것은 나름대로 시대적인 요구, 또 그리고 시대적인 담론으로서 아주 시의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인배 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청와대 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치 행위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그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줘야 되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보학자로서 저는 사실은 지금 임하는 4월 27일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축제의 입장이기보다는 시험 치는 입장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보다는 아주 지금 긴박하고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럼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화 새로운 시작에 너무 크게 무게를 두는 거는 조금은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봉영식 위원님. 예, 여기서 그 키워드가 세 가지였죠.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시작입니다. 이걸 하나씩 짚어보면은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우리가 지향한다면은 남과 북이 어떻게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체제 간의 이질성을 없애야지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긴장 완화 그리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비핵화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결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으로만 그친다면은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그 연계성이 확보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여기는 여야 진보 보수가 공통된 의견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김영삼 대통령과 송민순 외교장관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핵이 있는 평화, 그런 관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핵 없는 평화를 지향할 것인가,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지금 시작으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과로서에도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가 결국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화, 새로운 결과, 여기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예. 잠깐. 우리 이제 그 이인배 의원께서 어찌 보면은 그 평화 아주까지 축제의 3편을 터뜨리기 이르다, 막 그렇게 이해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흔히 말해가지고 쉽게 표현하자면은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평화라는 것은 아주 이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국방력, 이걸 통해 가지고 평화를 지키고, 이 지키는 평화만 있어서는 대립과 대결의 남북 관계를 불식시킬 게 없겠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고 만드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뭐냐 하니까 지키는 평화의 토대한 만드는 평화, 여기에 대해서 균형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 지나치 이런 3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튼튼하게 한미동맹의 토대하고 또 우리 국방의 토대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100% 공감하는 교수님 말씀인데, 저희들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보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걱정은 그런 거죠. 2000년 정상회담을 있고 나서 2002년에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사건 때문에 사실은 2002년에 정상회담의 그 노력들이 사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2007년에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또 2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던 거죠. 그 두 번 다의 사건들이 정말로 역사적 사변이 한반도에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핵실험, 핵의 고도화라는 북한의 그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도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치는 학생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언어가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핵화라는 어떤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과연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화에 정말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떤 의제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봉영식 위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전 국민적인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중성이 돋보이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본다면은,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어떤 의견을 활발하게 정상 간에 교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실행 단계로 들어가기는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 같고,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상호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 핫라인이라든지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07년 14 공동성명 나올 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 당시 한테 제시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정례화하자,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100명이 아니라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지금 고령이신 그
이산가족께서 좀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북측에 좀 강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부분은 선언적이겠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접근 전략 이 세 가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봉방선이 잘 말씀했는데 이번 예정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또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일단 차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것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평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데 있어 가지고 체제 보장,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나름대로 관계적 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남북 간에 이번에 회담에 있어서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이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선언적인 뭔가 합의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이것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 접근이랄까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인 이행이라 나온 거겠죠. 네. 이런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은 이 북한의 비핵화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의 비핵화와 이 체제 보장을 선후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동시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녹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합의, 다시 말해서 이 단계적 이행 이런 이야기 나온 거 보여지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죠.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길잡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길잡이 속에는 아마 이 큰 틀에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평화 정책에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네. 이 정도 합의문이 나온다 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이행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까지 나오는 그런 선상을 가겠죠. 그렇게 다 하면은 아마 우리 정부는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 길잡이로서 창조적이고 중재자적인 역할, 여기에서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네, 일단 의제에 관해서는 정상회담 때까지 공개는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정상회담 때 의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 정상회담 전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충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의 얼개들이 거의 다 잡혀 있는 사항이라서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비핵화에 관해서 네. 남북한 간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끌고 미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통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 그야말로 이 분단 고통을 해소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산가족 문제나 납북자 문제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서로가 교통이 끊겨 있기 때문에 서로가 문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들, 역사 소통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의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두 가지 털로서 봤을 때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는 이 원론적 합의, 초상수 높은 합의를 가지고 미국과 미북 정상회담을 가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남북 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비핵화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과의 간극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로 충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전 들기 때문에, 이거 봉 의원님. 하지만 2005년도 육자회담의 그 9.19 공동성명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미국 측도 동의한 그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네. 그런 비핵화의 원칙,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스텝을 밟아 나갈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입장을 이미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과 북한이 다시 그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이유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뢰를 줄여나가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서로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북한이 이야기하는 개념으로서의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분명히 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입구에 놓여질 수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관련 국가들도 더 공유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상태이니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두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절대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어도 정상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 씨. 제 생각은 조금 더 보충해서 봉 박사님 말씀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의 이 북한 핵 문제는 시즌 3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첫 번째 시즌 1은 제네바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미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이 제재를 당해서 못하게 되니까 그 우라늄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네바 합의 자체가 무용화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형식이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앞서 양 교수님도 말씀하신 9.19, 2.13, 13 합의까지 2007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2008년에는 그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바로 또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 육자회담을 통한 9.19 합의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다시금 또 형해화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또 핵무기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즌3가 지금 왔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서 이 9.19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동결을 하고 불능화를 해서 그 미래 핵에 대해서 방지만 해도 일단은 북한이 핵 무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북한이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소형화를 하고 있고 단지 안 되고 있는 것이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아직 못 갖췄다라고 볼 때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반드시 그냥 이 불능화와 이 동결 자체가 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 9.19 합의에 다시금 돌아가는 건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제 앵커 지적처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언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 정도 한 몇 개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은 영변 핵단지의 핵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IAEA 사찰단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이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비핵화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동시에 올려놓다 하면은 그다음 결국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인식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비핵화 과정에서 거의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 하나만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 이인배 연구위원처럼 춤을 낼 수 있죠. 뭐 과거에 만들었던 핵무기, 또 미래에 만들어질 핵물질, 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동한 거 다 한 원샷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예를 들어 핵을 동결하면은 미국은 체제 보장 차원에서 무슨 무역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 주에 불능화 간다 하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과거 만들어진 핵무기 이까지 폐기한다 하면은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이것이 대부분 전문가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핵화 하나 보면은 저는 이인배 의원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제 보장과 같이 가야 된다면 결국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인 이행 이게 현실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께 좀 지혜를 구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북한 입장이라면은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면은 핵무기를
하나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 특사단한테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확인했지 않습니까? 선친과 그 김일성 주석의 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지 과연 북한이 체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을 다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이 절대로 북한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결국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랍의 봄까지. 특히 북한 정권이 만약 개혁 개방의 길로 간다면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무역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해가지고 북한이 제2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걱정을 안 해도 될 수는 있지만, 제2의 리비아, 카다피가 되는 것은 외부 국가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성공한 체제가 옆에 있는 한, 지금 1인당 GDP로 본다면 40배인데 북한 정권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체제 안전보장이 확실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간다 그래도 위험하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양문희 교수님. 지금 이제 이 비핵화와 체제 보완장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 경험적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크라이나 해법이라든지 남아국 해법이 있어가지고 경험 사례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은 이미 알려진 대로 세계로 요약하기 가능하잖아요. 첫째, 자주권을 인정해라. 그것은 뭐냐 하니까 이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를 존중해달라. 이 속에는 뭐냐 하면 북미 간의 수교, 관계 정상을 요구하고 있죠. 세 번째는 관계 정상화 했다 그러면은 남북 간에, 북일 간에, 북한과 유럽 간에 경제 협력이 있어가지고 장애 요인, 다시 말해서 방해물이 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경제 보상의 의미가 아니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북한은 미국에게 체제본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는 뭐냐 한미 군사훈련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의원이 우리 특사단에 방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략적인 무기라든지 이런 게 동원하지 않고 평상시에 한다면 이해한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선대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보면은 남북관계 좋을 때는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주민교육용으로서 반대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해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단 제외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북한의 체제 보장 세 가지 이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하면은 나름대로 북미 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야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불가침 조약 미국과,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대사관 설치, 그리고 경제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까요? 그리고 과연 정말 체제 안전 보장이 됐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또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이 된다 하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체제 보장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러한 보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관리, 이행 이런 기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관리기구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겠어요? 그 속에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교류와 대화 속에서 신뢰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조건이 결국은 뭐냐면 북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는 주변 국가에 같이 함으로써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께서 이제 과연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계속해 오셨어요. 협상으로 보면 일단 뭐 북한 내부의 고민은 북한이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북한 내부의 고민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 자체가 갖는 취약성 문제가 있죠. 아까 이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개방 속에서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시장 체제가 더욱더 확산되게 될 때 독재 체제가 과연 그렇게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 정보 통제가 가능 계속 이루어져서 외부의 접촉이 늘어나게 될 때도 여전히 김정은
기본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체제 자체에 대한 취약성 문제는 뭐 본인들의 문제고 네. 일단은 이 국제 질서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은 사실 이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보장을 해주는 방법들은 있죠. 미국의 그 아까 내정 간섭 문제나 이 적대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나 대사관 설치하는 문제 그 뭐 사실 대사관 설치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미국조차라서 정권이 바뀌어서 어렵다면 사실 그건 이제 국제적인 이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최소한 육자 합의 틀 속에서 남북미 중러가 함께하는 틀 속에서의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더라도 그것을 개런티하는 하는 보장하는 체제로서의 육자회담은 충분히 헬싱키 모델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충분히 저는 국제적인 틀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 체제 속에서 합의만 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보학자로서 그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그것이 김정은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체제 보장이 되었으니 이 천하의 복음인 이 핵을 내려놓겠다라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흔쾌히 대답하기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가 한 1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1년이면 충분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비아 이 경험, 즉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도 어쩌면은 짧게는 22개월이 걸렸고 많게는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니까 리비아도 사실은 단계적 이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제 이 북미 간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겠죠. 그런데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이 부분은 북한도 그에 대한 이행 의지가 필요하지만도 한국을 비롯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실한 이행 의지 속에서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저는 1년 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경제 사례를 빼서 봤을 때 이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히 이런 북한 비핵화라든지 체제 보장에 있어서는 사찰, 그렇게 신고, 사찰, 검증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할 때 트럼프 행정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특히 수교와 관련됐을 때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94년도에 제네바 합의할 때 제네바 합의하고 나서 제네바 10월 21일가 됐죠. 3개월 내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명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다 하면은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할 때는 다수당이래, 민주당이. 그런데 1개월 후에 중간선거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북미 간의 수교 협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행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수교 협상이 있어가지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어떻게 조율을 잘 돼가지고 이것을 합의대로 원만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수님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때 문안이 있었죠. 대사급까지도 발전시키겠다.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에 하겠다라고 제네바 합의에 돼 있었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외교 당국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는 북한에 평양에 보낼 그 당국자와 그 멤버까지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보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사실은 불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은 그랬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를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 동서독 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부가 생기죠. 1974년인가요?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그 이듬해에 상주 대표부가 본, 서독 쪽에는 본, 그리고 동독 쪽에는 동베를린에 이제 상주 대표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본, 그리고 서독 쪽에 있던 본에는 사실 별로 일이 없었어요. 동독에서 와 있던 파견했던 대표부는 별로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서독에서 파견하 있는 동베를린에 있는 상주 대표부 대단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독 국민들이
동독 국민들이 소독의 상주 대표부에 가서 대단히 많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고 의뢰를 하게 되고 특히나 예술 문화인들이 그걸 통해 소독의 그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다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었죠. 그게 사실은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체제가 동독 내에서의 체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지난번에 원로 자문회에서도 이 남북한 간에 평양과 서울의 대표부 설치 문제 건의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서 우리 지금 뭐 한류가 바람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동서독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가 남북 간의 대표부가 생겨진다면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공연님. 저는 그 1년 안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어떤 목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양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리비아 해법도 사실 최소한 2년이 걸렸습니다. 리비아가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한 게 2014년 1월이었고요. 2013년 9월에 농축 우라늄과 원심 분리기 등 장비 1,000톤을 미국에 2013년, 14년에 예, 2003년, 2004년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격상했으니까 2년이나 3년이 걸렸네요. 리비아도 이런데 핵실험을 6번 했고 2017년 작년 이제 11월 29일 날 화성 15를 실험 발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그것을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을 성공으로 간주한 그런 의사가 미국 측에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정말 북한 영토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이 다 없어지는 않더라도 미국 측에서도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인배 박사님께서 그 시즌 3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시즌 1과 시즌 2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불신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 합의가 무너졌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불신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급하거든요. 북한도 빨리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폼페이오가 CIA 국장일 때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거든요. 양쪽 다 시간을 끄는 게 스스로에게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이전에 장애였다면 시간을 끌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이번에 불신이 신속한 합의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과의 접견 자리도 있었고 오늘 공개된 화면을 보면 뭐 얼싸안는 모습 아니면 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 또 조중 친선 이런 글씨가 걸려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인배 의원하고 저하고 좀 충돌되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 네.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할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94년도 제네바 합의 있어가지고 부속 합의서에 나타났던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수교 이런 협상이 있어가지고 협상이 일어나지 않는 요인이 북한 측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국 측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좀 차후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예술단 또 특히 뭡니까 숭타오 대연락부장이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김여정 이런 또 이수영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숭타오 이 대연락부장을 만났다. 이것은 나름대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겠냐.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남에 있어가지고 선대 이후 논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고 더 나아가서 아마 알려지진 않지만도 이 북중 간의 관계 강화 그 선상에서는 아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의 경제협력 이런 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숭타오 일행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북한에서 최상의 어전
예우를 다 한다. 네. 특히나 노동당 사무청사 앞에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뭐랄까 얼굴 사진을 이것 따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뭔가 북중 간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차후에까지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또 한편은 북미 정상회담 나름대로 토대에서 압박도 하면서 나름대로 외교적인 행보를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우선 보면 숨 타고 오게 될 때 지난 연말에 왔을 때만 해도 특사 자격으로 왔었습니다. 시진핑이 특사 자격으로 왔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고 갔죠. 이번에는 그냥 사절단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김일성 생일 206주년 되죠. 올해가 106주년. 106주년이 되죠. 106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간격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잔칫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사가 아니어서 특별하게 시진핑의 고의 심중을 갖고 온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우선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점하게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106주년 생일 행사라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김정은은 그들 대회에 과시할 필요는 전략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서 뭐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을 배제하고라도 전략적으로 봐서 충분히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나온 것처럼 조선노동당과 북한 중국 공산당과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깊숙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과 중국 간의 당대당 정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외부에 시연에 배울 전략적인 필요가 있었다. 미국을 저항하기 위한 전선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중국이 뭐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굉장히 축소해서 본다면은 북한이 지금 제일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또 단독으로 취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 제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제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북한에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중관계 복원이 무엇보다 더 시급하고 두 번째 길게 본다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자꾸 비핵화 문제를 그것만 본다면은 어떻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엮여 있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이슈랑 엮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국제법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계속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전 협정이 1953년 7월에 체결됐기 때문이고 거기에 당사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핵화 이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관련국들이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네. 그거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 복만성이 잘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통신을 보면은 이제 이 양국 간의 국제 정세에 대한 중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아마 중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추정을 해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보여지고 그렇지만도 양국 관계 이 부분도 이런 두 의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관계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선언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중국 입장,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또 경제 강국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 어떻게 해제하고 또 경제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냐 이런 데서 탐색하는 그런 계기점도 이번에 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북미 대화를 언급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Meetings are being set up right now between myself and Kim Jong-un, who will be, I think it'll be
terrific. I think we'll go in with a lot of respect, and we'll see what happens.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If they've said so, we've said so. Hopefully it'll be a relationship that's much different than it's been for many, many years. 네, 미국과 북한이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같은 경우엔 핵무력 완성하면서 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핵 이야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또 비핵화 이야기는 또 안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 이 얘기는 먼저 이인배 위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때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핵 이야기가 안 나왔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핵 이야기도 안 했다. 뭐 그래서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러면서 한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나왔지요. 전략국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전략국가라는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나 보니까는 제가 찾아본 거로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날 보니까는 당 세포위원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워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략국가로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썼던 말이 이제 전략국가란 말이었고요. 그래서 1월 4일 날 노동신문 사설에 나오는 게 또 이제 전략국가로서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핵이란 말은 다 빼놓고 이제 전략국가의 위상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최소한대로 로키로 대외적으로 핵이나 비핵화를 이야기를 안 하면서 어쨌든 불편한 부분을 피해간 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한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전략국가라는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핵 무력 완성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핵이라는 용어 아니면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불필요한 뭐 분란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카드를 미리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게 맞았겠죠.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미 작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것을 재차 누차 강조할 이유는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초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부로서는 그다지 여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에서 북미 간에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다. 이것을 공식화한 것.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인지 이걸 좀 더 분석해야 되죠. 어떻든 간에 양측의 대외 메시지는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북한에서 핵무력 이야기도 하지 않고 비핵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일례로 핵무력을 이야기한다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북한 군부라든지 북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충격을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미나는 대목은 핵무력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주민생활 향상이라든지 또는 경제 강국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신문에 선대유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앞두고 뭔가 한 다음에 이런 북한에 있어 가지고 선대유운 비핵화, 이것은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선대유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 공습 단행이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분은 봉 위원께서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예, 딱 1년이 되었죠. 네. 처음에 이제 시리아 1차 토마호크 공습을 했을 때는 500기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딱 두 배가 좀 넘죠. 1100기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같이 이제 공습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클로린 생산 창고를 이제
신샤르 바르자 연구개발센터, 신샤르와 바르자 연구개발센터를 공격하고 이제 임무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소위 코피 전략을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겠구나.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전략적 임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모든 외교적, 평화적 해결 수단을 미국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소진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전쟁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군사적 행동을 북한에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성 확보 단계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얘기했듯이 북한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북한의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먼저 얻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과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회담장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양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 또한 복잡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과 시리아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지금 문제는 좋은 상태이죠. 이런 북시리아 관계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이 또 북시리아 관계 입장에서 아마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외무성 차원이겠죠. 외무성 차원에서 아마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 행동에는 반대한다.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 미영퍼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연관을 지킬 것인가? 저는 거기서는 연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외무정 차원에서 직권은 넘어갈 때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미국이 약간 두 개를 고려한 어떻게 보면 공습이었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는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뭡니까? 이 김정은하고 아주 만남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저를 기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이 북한이 혹시 오열해가지고 이런 이 정상회담 여기 대해서 연기라도 이런 데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으로서는 모든 카드를 깨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일단 뒷문을 차단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지난번에 1년 전에도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말하라고 만찬 끝나자마자 시진핑과 만찬 끝나자마자 바로 폭격을 지시해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독자 판단에서 유엔 안보리나 결의나 어떤 국제적인 동의 구조 없이 단독 행동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같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마 미국은 이거를 두고 시리아 공습을 두고 북한 너네들도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놓기로 할 겁니다. 마칠 텐데 이 전략가 뒤에 앉아있는 전략가 입장에서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이 변수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야 이렇게 하는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폭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와 그 능력과 또 특히 트럼프 정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므로 인해 가서 전략적 셈법을 어쨌든 미국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데서 유리한 카드를 던진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는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는 그게 주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일방주의, 미국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고 또 오바마 행정부는 그때 확실한 증거가 화학무기 사용 증거가 있으면은 공습을 하겠다 그러고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행동하지 않는 오바마 정부를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할 그 정치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이 핵 문제를 논의하다가 또 미국이 갑자기 생화학 무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집트, 남수단과 함께 그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는 혹시라도 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그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추가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제 숙제가 하나 더 늘었죠. 네. 그렇다면 뭐 이제 협상 테이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북한 인권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인권도 혹시 테이블에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 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과연 그 이 비핵화 이것만 미국에 내준다 하면은 끝인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얻었나면 그 다음에는 생화학 무기고 또 생화학 무기가 나름대로 끝나면은 그 다음 개혁개방 문제고 또 인권 문제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마 비핵화와 이 관계 정상화 이거 하나만 하지 않고 아마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인권 문제는 분명히 이 의제로서 넣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인권 문제 넣더라도 네.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고 좀 부수적인 의제로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제 이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전망 부분에서는 양 교수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속에서는 이 의제를 단순화시켜서 의제를 단순화시켜야지 문제 해결에 가깝게 진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제를 갖다 놓게 되면 사실 어려워지고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 때 일본 납치 문제도 이야기해 줘라 뭐 이야기하겠다고 뭐 그런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육자회담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었는데 네. 그거를 정치 구도 속에서 이 일본 쪽에서는 지난번까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핵 문제 늘 이야기할 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함 이야기 나누고 있다가 끄트머리 대고는 이제 그 남북자 문제 해결해라. 막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스포일러가 돼버린 거 이게 또 엉망으로 만들어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비핵화 문제이니 이 비핵화 문제에 집중을 해서 풀기 위해서면 어쨌든 의제를 단순화시키고 물론 그 의제를 목표를 단순화시킨다고 해서 뭐 체제 보장 문제를 그걸 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제는 단순화시켜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용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봉 의원님.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두고 봐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한 가지 일관된 면이 있다면은 이야기한 것은 행동으로 꼭 옮겼습니다. 나프타 문제라든지 TPP 없앤 거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이름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의외로 어떤 비핵화라는 문제가 초점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도 이 얘기 저 얘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가지고 판을 흐트러 놓는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3개월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외에도 이 4강과의 육자 어떻게 보면 다각 외교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좀 진행을 해야 원하는 성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얘기를 하시죠. 일단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면서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판을 걷는 상황에서 당국자의 언행에 신중해야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이 중국 이것을 갈등 심화는 결코 이런 새로운 시작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화에 이끄는 그런 하나의 중재 역할 필요하다는 생각이 두고, 마지막으로 좀 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 이런 수순으로 가야만이 비핵화와 평화체를 좀 더 담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의 안보 협력까지 가려면은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에 의한 육자회담이 유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 또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 이런 거 할 때 양자, 삼자, 사자, 육자 이런 것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해나가는 것이 전략적인 관점 접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정부로서 다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실이 꾸려져서 매일매일 좀 그걸 더 점검을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행위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미북 간의 관계처럼 남북 미 3자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있게 되고, 일본이 또 조금 소외돼 있다가 일본이 끼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행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행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는 이 전략에 있어서 그만큼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선 한국으로서 가장 손쉽고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지금의 방향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호흡을 얼마나 적실하게 잘 맞춰내는가, 그것이 변수를 줄이고 어쨌든 비핵화에 다가가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봉 의원님. 예, 지금 자막 도표로 굉장히 릴레이 정상외교 앞으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3개월을 깔끔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날짜가 5월 8일일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것이냐. 근데 저는 5월 12일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12일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7월에 체결한 이라크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철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에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4개월 안에 모든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여기서 빠진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데드라인이 5월 12일입니다. 이 이란 협정에 대해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를 북한을 기다리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행정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격화된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이 이슈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